18세기 청나라 하면 보통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시대를 강건성세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화려한 문화, 강력한 국력, 이런 태평성대의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이 거대한 제국의 영토 확장이 현대학자들이 주저없이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그런 끔찍한 사건 위에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아는 아편 전쟁보다 무려 150년이나 앞서서 러시아랑 맺은 아주 놀랍도록 현대적 조약에서 비롯됐다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청가라가 어떻게 중앙아시아의 마지막 거대 유목제국이었던 준가르를 역사에서 사실상 지워버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륭제라는 한 명의 절대 군주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강대국 사이의 평화조약이 어떻게 다른 한 민족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역설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네, 저희 앞에는 지금 준가르 제노사이드에 대한 위키피디아 자료부터 걸륭제 황제의 생애를 다룬 역사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지정학적 판을 짠 네르친스크 조약에 관한 깊이 있는 학술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외의 자료인데 당시 이 지역의 군사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티베트의 총기 현대화에 대한 자료도 있거든요. 자,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서 18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진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보죠.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준가르. 이 준가르가 대체 어떤 세력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유목 부족이 아니었다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초에 등장한 오이라트 몽골 부족 연합체인데요. 사실상 아시아의 마지막 거대 유목제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영토만 봐도 서쪽으로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동부에서 동쪽으로는 만리장성 서쪽 끝, 남쪽으로는 키르키스스탄 북부에서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보통 유목제국하면 약탈 경제나 목축업을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준가르의 경제 구조는 훨씬 복잡했더라고요. 농업, 광업, 심지어 제조업까지 있었다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준가르가 청나라에게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사기술인데 이들은 중앙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일종의 군사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저희 자료 중에 티베트 총기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당시 티베트는 포르투갈이나 네팔에서 수입한 구식 화승총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자체 생산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변 세력들은 아직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준가르는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준가르는 17세기 후반에 시베리아에서 포로로 잡은 스웨덴 출신 포병 장교 요한 구스타프 레나트 같은 인물들을 활용해서요. 자체적으로 화포를 주조하고 화약무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러시아나 청나라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군수 산업을 구축한 겁니다. 이러니 강희제 때부터 거의 70년 가까이 청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강력한 군사 기술까지 갖춘 준가르를 청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전직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전장이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1689년에 체결된 이 조약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689년이면 걸륭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네요. 보통 청나라가 서구식 국제법을 처음 접한 건 1842년 아편 전쟁 후의 난징 조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학술계에서는 이 조약을 청나라가 주권 평등 원칙에 기반해서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평가합니다. 난징 조약보다 150년이나 앞선 거죠. 당시 청과 러시아는 국경 분쟁으로 꽤 오랫동안 충돌하고 있었는데 이 조약으로 국경을 확정하고 분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점이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조약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 만주어, 러시아어였다고요? 당시 청나라 공식 문서는 당연히 한자였을 텐데 가장 중요한 언어인 한자가 일부러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청나라 지배층, 즉 만주족의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학술 논문에 따르면 그들은 오랑캐라고 여겼던 러시아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한족 신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나라가 중화의 천자 아래에 있다는 유교적 세계관, 즉 천하관념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평등조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한족 관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한문본을 만들지 않고 만주어로만 조약문을 남긴 뒤에 내부적으로는 내용을 왜곡해서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대외적으로는 실리를 챙기면서 대내적으로는 체면과 통치 이데올로기를 지키려는 이중적인 전략이었군요. 그런데 이 조약이 어떻게 수십 년 뒤 준가르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 조약의 가장 큰 지정학적 성과는요, 러시아와 준가르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준가르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사절을 보내서 청나라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청과의 안정적인 국경과 교역에서 오는 이익을 선택했죠. 북쪽 국경이 안정되자 청나라는 마침내 모든 영령을 서쪽에 있는 최대적 준가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청나라와 러시아 두 거대 제국이 악수를 하는 순간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준가르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군요. 그렇습니다. 한 학술 자료는 이걸 강대국 간의 평화가 약소국에게는 소멸과 복속을 초래한 역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인 무대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이 무대 위로 야심만만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죠. 바로 걸룡제군요. 북쪽 국경이 안정되면서 청나라는 수십 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서쪽의 준가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인물이 바로 걸룡제였죠. 맞습니다. 1735년에 즉위한 그는 청나라의 전성기를 완성한 황제로 평가받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군사적 업적을 10전 무공, 그러니까 10번의 완벽한 무공이라고 칭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가 이 10전 무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업적이 바로 할아버지 강희제 때부터 시작된 준가르의 정복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영구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준가르라는 민족 자체를 없애버릴 계획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초기 계획은 정복 후 통치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비극의 전환점입니다. 1755년 청나라는 준가르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용합니다. 귀족이었던 아무르사나가 청나라의 투항이고자 그의 군대를 앞세워서 손쉽게 준가르의 수도를 점령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걸룡제의 계획은 준가르를 4개 부족 연합체로 분할해서 아무르사나를 그중 한 부족의 칸으로 임명하는 그런 분할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르사나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르사나는 자신이 통일 준가르의 전체 지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청나라가 자신을 그냥 꼭두각시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걸 깨닫자 그는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걸륭제는 극도로 격분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기존의 정복 및 분할 통치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절멸, 즉 말살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한 개인의 야망과 반란이 한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황제가 직접 내린 명령들을 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늙고 약한 자들만 살려두어라 라니요? 그건 사실상 씨를 말리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황제가 직접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건가요? 네, 사료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걸륭제는 장군들에게 보낸 칙령에서 이 반란군에게 일절 자비를 보이지 마라, 늙고 약한 자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명하면서 전멸시키다, 소탕하다라는 의미의 초라는 한자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진압 명령이 아니라 준가르라는 집단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는 명백한 의도였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1755년부터 1758년 사이 불과 3년 동안 청나라 군대의 학살과 함께 전염병, 특히 천연두가 겹치면서 준가르 인구의 약 70에서 80%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준가르 인구가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사망자 수가 적게는 48만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당시 학자 위원이란 사람의 기록이 아주 구체적인데요. 전체 인구의 40%는 천연두로 죽고 20%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도망쳤으며 30%는 만주 8기군에게 직접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한 민족의 30%가 직접적인 학살로 사망했다는 거군요. 아무리 전제 군주 시대라지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청나라 황제가 어떻게 이런 대량 학살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인자한 통치라는 유교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인데 조정 내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걸륭제는 이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비껴갔습니다. 그는 준가르인들을 문명화된 인간이 아닌 야만인,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오랑캐를 쓸어버리는 것이 내부, 즉 중화를 안정시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파괴 행위를 하늘이 지지한다고 선언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교적 인익 통치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과거 준가르의 지배를 받던 위구르인들이 청나라와 동맹을 맺고 준가르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나라는 그 대가로 준가르인들을 노예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었던 거죠. 결국 준가르라는 민족과 그들의 제국이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살던 준가리아, 즉 오늘날의 신장 북부 지역은 거대한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 되었을 텐데 이 텅 빈 공간을 청나라는 어떻게 채웠을까요?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되자 청나라는 곧바로 대규모 이주 및 재정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국영 농장을 건설하고 만주 8기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베이징 근처의 가난한 한족 농민들, 간수성의 회족 무슬림, 그리고 남쪽 탈인 분지의 위구르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이 땅을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장 지역의 복잡한 민족 구성의 직접적인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지역에 새로운 강역이라는 의미의 신장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비전은 단순히 새로운 영토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정복을 통해 중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려고 했습니다. 1755년에 그가 남긴 말이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족이 아닌 사람은 중국의 신민이 될 수 없고 그들의 땅이 중국의 영토로 통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 왕조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아니며 이전의 한, 당, 송, 명 왕조의 것이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기존의 한족 중심적인 중화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들 만주족이 이끄는 새로운 다민족 제국으로서의 중국을 선포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걸륭제는 안에 한족과 밖에 비한족, 그러니까 몽골, 티벳, 위구르 등을 모두 청황제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통합하는 거대한 다민족 제국을 구상했습니다. 신장 정복은 이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고요. 공식 역사 기록에서도 청의 신장 정복을 과거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옛 영광을 계승하고 복원하는 위대한 업적으로 묘사하면서 제국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세기 말 청나라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한자를 빼고 맺었던 한 현대적인 조약이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서요. 18세기 중반에는 한 유목제국을 파괴하는 참혹한 제노사이드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앙아시아의 지도가 바뀌고 오늘날 신장의 복잡한 토대가 마련되는 과정까지 추적해봤네요. 네, 러시아와 청나라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외교적 타협이 그 사이에 끼어있던 준가르 같은 소규모 국가나 민족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강력한 사례입니다. 결국 네르친스크에서의 평화는 사실상 준가르 칸국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한쪽의 안정은 다른 한쪽의 완전한 파괴를 대가로 업어진 것이었습니다. 건륭제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을 내세워서 한 민족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들의 땅을 자신의 새로운 다민족 제국에 편입시켰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제국들이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의 정복과 폭력을 정당화해왔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집단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 혹은 테러리스트나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소탕한다는 논리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과연 얼마나 다르게 혹은 얼마나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 역사의 그림자가 현대에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